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진행을 맡게 된 둘리고요. 저는 145회 사랑의 노예편에서 노예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황상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게 MC예요, 지금. MC예요, 지금. 끌려 나온 노예가, 저 노예 짓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노예를 원해요. 뭐, 거의 그런 지금 멘트를 하신 거 아세요? 왜 아무도 연락이 없는지. 이게 참, 제 감정과 이 공적인 게 분리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웃기는 멘트가 뭐냐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행동이 경솔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 이 나라에서는 공인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 어떻게 그냥 저렇게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공적으로 공개된 사람은 다 공인이라고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럴 때 공인이라는 거는 공개된 사람이라고 하는 혹시 국어사전에 그런 정의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공인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쟤들이 연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인은 그러면은 뭐 정치인이나 공무원. 그렇죠.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지불받는 사람이 공인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언론인들이 연예인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언론인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건 그 공개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공인과 공적인 인물이라는 그 공인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 황심소 방송은 전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로부터 받지 않으나 네. 황심소의 방송의 취지에 공감하고 황심소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거는 사회적으로부터 영어로 이야기하면 charity 또는 스폰서, 스폰. 당신이 하는 일의 취지에 공감해서 내가 당신을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활동이 되면 이거는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공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애인을 구합니다. 네. 이거는 공적인 활동인가요? 아니면 사적인 활동인가요? 사적인 활동입니다. 알겠죠? 네. 지금 황심소가 많은 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을 본인이 사적인 활동으로 지금 바꾸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과 유사한 사연이나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과 나의 문제를 공감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몰매를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애인을 구하는 거로 나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M자들을 뒤에 업고 지금 대표로 욕을 먹으면서 그렇죠. 억지로 애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M자들은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위안을 얻거나 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그 방송의 효과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방송의 효과지. 네. 거기에서 둘리라는 사람이 예인이 없다고 노예 같은 예인을 구한 것으로서 효과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방송을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의도로 활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묵시적인 동의, 특히 이 방송을 진행하는 황모 씨와의 묵시적 동의가 있고 그것은 이 많은 분들의 후원과 지지로 이루어지는 황심소를 특정한 인물의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범죄 행위에 내가 묵시적으로 가담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본인은 지금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황심소에서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각승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참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 MC의 역할을 할 때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 시킨다고 해서 시켜서 제가 그냥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 부총리 시켜줬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느 나라 부총리하고 똑같은 그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표를 낸 것처럼 저도 지금 약간 MC 휴업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둘리님도 힘드시면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래요. 그런데 그 두 인간들 두고 너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 내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안 하시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어떤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황심소 이 제작진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잘 아는 박사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요. 더 큰 차이는요. 네. 이 황심소에서 패널이나 MC를 하겠다는 인간은요 별로 없는데 부총리 하겠다는 인간은 시키만 주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인간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군요. 그런 큰 차이. 네, 방송 환경과 이제 그 핵심 브레인의 차이가 있는 걸로. 네. 이 황심소의 핵심 브레인은 저인가요? 저 사연 읽죠? 네, 그래 사연을 좀 읽읍시다 우리.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듣고 제 욕망과 문제를 파악해야겠다고 깨달은 애청자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저를 불러내 조언을 해주셨어요. 본인을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 아저씨는 소년 시절 부모님을 잃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아득바득 살아가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 관해 물으시길래 이것저것 설명이 귀찮아 부모님의 편의점을 물려받으려고 해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내가 너라면 이 나이에 이런 찌질한 편의점에 안주하지는 않을 거야. 네 미래를 설계할 때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해봐. 일주일간 발품을 팔아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면서 상권을 파악하고 네가 직접 편의점 본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봐. 네가 미천이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네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단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3가지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나, 1년 이상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너만의 통찰을 가져라. 2, 이명박, 정주영 등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라. 외국 사람 자서전을 읽어도 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3, 앞머리를 까라. 이마를 드러내라. 즉 무엇을 하든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라. 들어보니 3번은 좀 이상했지만 1, 2번의 경우에는 제가 실천해서 손에 댈 게 없다는 생각에 먼저 비즈니스로 성공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읽게 됐습니다. MB를 막연히 경멸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황심소 2018 135회 방송 중에 박사님께서 에릭 쿠퍼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에릭 쿠퍼의 자서전 기류의 철학자도 읽었습니다. 2권을 읽고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에릭 쿠퍼의 글은 황심소와 결이 맞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에릭 쿠퍼에서 제가 감명받은 문장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상투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악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 우리는 주로 자신이 우위에 설 희망이 없는 문제에서 평등을 주장한다. 절실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절대적 평등을 내세우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그런 시험에서 공산주의자란 좌절한 자본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인정해라.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져라. 황심소의 가르침과 너무 유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류의 철학자 속의 저자는 자신의 찌질한 모습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에릭 쿠퍼는 박사님이 인정할 만큼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투철하게 고민했던 사람이겠구나 막연하게나마 느껴졌습니다. 이명박 씨의 신화는 없다에 나타난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서 자칫 반할 뻔했는데요. 저와 같이 소심했던 어린 시절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금고를 지킨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이야기, 정주영 회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촛불 이후 그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초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명박의 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에릭 쿠퍼와는 달리 그분은 자서전에서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더군요.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니 빨리 나를 멋있다고 인정해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네가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얼른 알려주마.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듯 했습니다. 숭고한 임무를 위해 헌신한 듯 본인을 어필하면 할수록 촛불 이후 그분의 모습은 더 부각됐습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자서전을 내는 사람일수록 자서전을 낸 뒤 10년, 20년 후에는 자서전에서 어필했던 정직, 도덕성 등의 자질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인가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명박 역시도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아닌가요? 자기를 알았기에 현대라는 정글에서 자유자재로 자기 재능을 펼쳤던 것 아닌가요? 또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기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 성과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은 의미와 보람까지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건가요? 왜 누구는 이명박이 되고 누구는 에릭 코퍼가 되는 건가요? 왜 누구는 잘난 척하다가 잡혀 들어가기나 하고 누구는 정직한 통찰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 또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에릭 코퍼와 같은 정직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이 사연이 처음에 이메일로 날라왔을 때 저가 너무 재밌어 읽다가 웃었어요. 왜요? 이분은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까? 그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 같으세요? 이명박의 성공과 에릭 코퍼의 통찰. 그렇죠. 오이, 훌륭해요. 네. 오,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명박의 성공과 에릭 코퍼의 통찰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최고로 잘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고로 잘 나가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쯤? 정직한 통찰력을 가지면은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무슨 재벌 회장님, 구 무슨 회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회장님 돌아가셔서 막 LG에 엄청나게 훌륭한 그 기업가였다 기사도 막 나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분 또 그럴 때가 그러더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기업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뭐 기업 물려가지고 그 정도로 또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주년 추모식 기념을 했던 또 SK 최종현 회장.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이 엄청난 기업도 일구셨고 네. 그게 다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분도 있고 형님으로부터 망해가는 상황에 있는 걸 물려받은 분도 있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다 통찰력을 발휘하신 분이거든요. 맨주먹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성공하신 분은 없어요? 맨주먹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는 보통 정주영 회장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뭐 그런 데서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도 언급을 하고 최종현 회장은 제가 만나 뵀어요.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만든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장학생들을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당신 집무실 그 회장실에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네 전공 뭐야? 뭐 자네가 관심 있는 게 뭐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저분이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점심 이제 지나서 한 2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장님 바쁘니까 기껏해봤자 한 30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저녁까지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우리의 운명은 어떤 건가,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회장님 참 좋으시겠어요. 돈도 많으시고 많이 버시니까. 맞아. 네, 그런 질문도 했을 때 막 웃으면서 그래 내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그 돈이 그런데 다 빚이란다 얘야. 남들은 다 날 보고 부자라고 그러지만은 그 부자라는 게 주식으로 또 부동산으로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부자니까 제트기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놀러 간다. 그거를 위한 부를 내가 쓴다고 상상도 안 하고 그런 거가 부자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자에 대해서 그분이 부자로 산다는 거 또 삶이라는 어떤 건가 그분이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를 그냥 했고 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부자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 궁금하면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당신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하는 게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그러시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게에서는 저분은 연구하는 사람의 멘탈리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상당히 운명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뭐 어떤 차를 타기를 원하느냐, 벤츠를 타는 게 좋으냐, 그 당시에 티코라는 그런 차가 있었거든. 네. 티코를 타는 게 좋으냐.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 때는 벤츠나 티코나 별 차이가 없다. 고속도로 탈 때 차이가 없는데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는 별로 그 사람의 재능이 뚜렷이 부각이 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런데 비포장 도로를 티코를 타고 달리는 것과 벤츠를 탈 때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할 때 그때 공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너의 능력을 발휘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 당신이 이런저런 본인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듣던 생각을 운명으로 풀어보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진짜 이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학교에서 배워서 이 나라도 그렇게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도 이 에릭 호퍼처럼 되게 통찰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뭐 통찰력이 아마 한국 재계에서 재벌 회장님 중에서 그분이 가장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SK 정유 있죠. 네. SK 에너지라고 하는 또는 SK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SK만 있지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원래 그 회사의 전신은 석유공사 해서 국가에서 하는 기름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석유공사가 국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발전도 안 되고 제대로 안 굴러가서 이거를 민간한테 이제 이 파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SK가 산 거군요. SK 섬유 회사가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그분은 섬유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림을 섬유에서 석유까지 이분이 처음에 그 화학 섬유를 만드는 데서 이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석유에서 나왔대. 인더스트리를 보니까 섬유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석유를 하는 회사는 이만큼 큰 거야.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근본이 되는 저 장사를 하면 이 회사의 일을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겠구나. 이분이 이제 이 사연에서 준 신문이 너가 지금 이 조그만 편의점에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지금부터 큰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라 라고 하면서 상권을 분석해 가지고 너가 부동산 디벨로퍼가 되든지 새로운 편의점을 개척하는 그런 일부터 해봐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 이제 이 생각으로 얘한테 조언을 준 거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거다,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말 자체가 진짜 희한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되게 먼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 먼 이야기를 미리 볼 수 있는 게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에릭 호프의 같은 경우에 통찰은 먼 얘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통찰을 낸 거죠. 네. 그리고 최종현 회장, SK 선대회장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은 뭐 매출이 1억이면 10억이고 10억이면 100억이고 100억이면 1000억이고 1000억이면 조고 이런 식으로 매출을 늘려가는 거를 본인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되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매출을 성장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너 자신을 확장시켜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디얼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아이디얼리스트면서도 리얼리스트의 속성으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멋있네요. 아, 좀 멋있게 들려? 아이디얼리스트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이신 건가요? 그렇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섬유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근본이 되는 석유 정제까지 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분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공을 인수하면서 SK 정유를 할 때는 갑자기 이제 재계 순위 5위 안의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저 끝으로 섬유회사가. 어쨌든 어떤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보여주는 게 달라요. 이 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에릭 호퍼와 같은 정직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네. 둘리 씨는 에릭 호퍼 같은 정직한 통찰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분은 떠돌이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부두 노동자로, 식당 종업원으로. 사금도.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럼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또 통찰력을 이렇게 좀 보여주니까 그 사랑했던 여자가 계속 이 남자를 어떻게 더 대단하게 만들려고 계속 이제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계속 하니까. 그렇죠. 에릭 호퍼가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여자가 에릭 호퍼를 사랑했던 여자가 버클리 대학생이었나? 네. 내가 알고 있기는 대학원생. 근데 거의 교수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교수보다 네. 이 지적인 수준도 높고 통찰력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교수급으로 만들고자 그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도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상당히 거의 교수로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근데 왜 떠나요? 그 말을 했어요. 이 여자의 기대를 평생 채우기 위해서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을. 근데 그걸 좀 해보시고 좀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떠나시지. 그걸 미리 내다보는 통찰로 그걸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그리고 떠난 거예요. 본인이 속하는 집단에서 벗어날 정도로 뛰어나게 누군가가 마련해주면 본인이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자리 주면은 거기서 안착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에릭 호퍼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힘든 노동자에게를 계속 다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차라리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겉으로는 번듯한 그 자리에서 내가 폼 잡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걸 분명히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비굴하고 양심적으로 얼마나 이 끓이는 일이라도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만 하면 내 양심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빤스 벗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온갖 걸 홀라당 다 벗고도 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대부분 지식인은 다 잘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무서워요. 저는 에릭 호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제 행동은 이명박처럼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둘리 씨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은 사실 정직한 통찰력을, 에릭 호퍼 같은 정직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만일 그걸 가지게 되면 당신의 삶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본인이, 이 젊은이는 사실 본인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편의점에서 일하면 이유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거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가는 일만 없었으면 MB를 존경하고 나도 MB처럼 살아야지 생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에릭 호프의 정직한 통찰력이 있으면 그 생각을 가질 수 없거든. MB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MB는 어떤 통찰력을 가진 거예요? 돈을 잘 버는 통찰력인가요? MB가 통찰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잔머리를 잘 굴렸는데 그 질문도 있잖아요. 이명박 역시도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명박에서 욕망은 뭐죠? 돈. 그렇죠. 네. 그래서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거예요. 돈이라면 부모와 자식도 판다. 아내를 팔았죠. 아내를 팔았어요. 누가 샀나요? 아내분이 누가 샀나요? 그러니까 범죄에 뭔가 혐의가 자기 좁혀 들어오니까 그거 돈 회사 돈 받아서 쓴 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아내가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엄마도 팔긴 팔았어요. 그래요? 자수전에. 아버지도 팔았어요. 뭐라고요? 네,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게 어디서 낳아준가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명박 씨가 어디에서 출생했냐면 일본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씨를 쪽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명박 씨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쇼를 많이 했던 게 일본은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출생지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겠는데 어쨌든 이명박은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돈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지 판다.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는 공통점이 맞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자기를 알았기에 현대라는 정글에서 자유자재로 자기 재능을 펼쳤던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이 질문은 잘못됐어요. 왜요? 현대라는 정글이 아니고 현대라는 왕국에서. 그런 왕한테만 잘 보이면 그렇죠. 그래서 잔머리라고 하신 거예요? 네. 내가 그거는 이명박 씨하고 인터뷰할 때 본인은 왕회장이 시키는 일 한 번도 못한다는 이야기 해본 적 없고 시키면 자기는 항상 그거를 이뤘다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네요.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왕이 시킨 거를. 네, 왕이 시킨 거는 그 말은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그 일을 수행했으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우네요. 그러니까 왕회장이 얼마나 MB에 대해서 믿었겠어요. 신임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MB는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챙겼겠죠. 그래서 다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가 챙길 만큼 먹어라. 그 이명박 책이 그 다스에서 그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려고 엄청 사재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책 있잖아요. 뭐 신화는 없다. 네. 그래서 신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이명박에 대한 신화를 만들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만 안 됐을 때 이명박은 감옥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됐죠. 정확히 이명박은 그런 측면에서 지 분수를 알았으면 에릭 호프처럼 정직한 통찰력을 가졌으면 남들이 다 대통령이 되라고 그랬을 때 아마 이명박은 서울시장 하는 거로 끝냈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기를 알아도 정직한 통찰력이 없으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은 본인이 서울시장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장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사실은 이명박 씨가 그 서울시장이 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각각 다 인터뷰를 해보면 알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 심리학자인 나의 고민이고 근데 그럴 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할 때 본인이 가지는 그 욕망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MB는 뭐 돈을 번다라는 그 욕망에 충실할 네. 때까지는 문제를 나름대로 잘 파악해가지고 돈 버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건설에 있을 때 도곡동 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스도 그렇고 네. 근데 현대건설 회장이 되면서 MB가 사실은 현대건설을 경영을 개판으로 했어요. 거의 부도 상황까지 갔죠. 많이 뛰고 뭐 제대로 엉망이 관리 위기 관리도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MB는 지책임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싹 발뺌을 했죠. 네. 그래서 나중에 경영자로서 이 MB의 능력은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영자로서 자기의 비전을 실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챙길 거는 챙겼지만은 진짜 경영자로서 현대건설은 왕 회장을 모시는 모섬들의 이 조직이었기 때문에 왕 회장이 총기가 흐려지고 비전이 없어지면서 그 회사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충실히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MB가 직장인일 때는 돈 버는 거에 충실하게 일을 했었는데 경영자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룹을 경영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MB의 삶 자체를 이제 보게 되면 신화는 없다. 그 책에 있는 그 신화가 다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잘렸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 왜냐하면 본인이 장사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거도 돈 줘가지고 표 산다라는 그거로 시작을 한 거거든. 그거 잘렸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돈을 받아도 결코 돈 받은 티를 안 내고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벤츠를 타고 이제 이 포장 안 된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면 아무리 벤츠라도 비포장 도로 가면 펑크가 나기도 하고 네. 이 흙이 들어오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럴 때는 벤츠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 티코보다는 낫지.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이 비포장 도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산길이 되면 그건 포일 드라이버 집차가 아니면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정치인을 가지고 왕창 해서 이제 이 MB가 미국으로 이제 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그 무슨 여자. 그렇죠. 에리카 김을 만나고 또 BBK의 또 원조가 되는 김경준은 에리카 김의 동생이니까 이제 이런 또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BBK 하다가 쫄딱 망하고 김경준한테 사기치고 돈 뜯기고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가 뜯긴 돈 대통령이 돼서 닫겠다고 노력한 거. 그거 MB 정신이에요. 끝까지 받을 돈은 받아낸다. 근데 그 변호사비는 또 어디서 내라고 그랬대요. 삼성한테 찔러가지고 맞아요. 그 변호사비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삥 뜯어서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건희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공권력을 지가 공중에서 대고 마음대로 활용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본인이 또 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줄 알고 이 노무현 대통령 검찰 조사시키고 주위 사람들 다 세무조사 받게 하고. 세무조사. 그러니까 지금 또 지 감옥에 가니까 문재인이 노무현 복수한다 이런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게 지금 MB인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세요? 이분은 자기 자신은 알고 통찰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통찰력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욕망이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거든. 왜냐하면 통찰력이라는 거는 문제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통찰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청계천을 한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씁쓸하거든요. 그 에리 쿠퍼처럼 힘들게 살 건가, MB처럼 살 그렇죠. 건가. 차라리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네. 질문이에요. 이 친구는 에리 쿠퍼 같은 그 정직한 통찰력에 이 친구가 순수하게 감동받은 것도 좋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 질문에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지. 네가 뭔들 못하겠니? 라고 하지만 그게 앞서서 얘야 에리고프와 같은 정직한 통찰력을 가지면 에리고프와 같은 그런 씁쓸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너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니? 저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살면 MB처럼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가지고 싶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통찰력 없이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직한 통찰력이라고 해서 너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다. 근데 MB처럼 돈의 모든 걸 팔지 않는 양심을 지킬 만큼의 돈만 벌고 정직한 통찰력으로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던지는 질문. 그러면 돈에 팔려가지 않으면서 뭔가 좀 품위 있고 멋진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정직한 통찰력을 지니는 분을 혹시 너는 본 적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잖아. 그쵸. 이 사연을 주신 분처럼 성공한 기업가를 따라라라고 했을 때 그분은 성공한 기업가만 이야기를 했지 그 삶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조언을 주신 거니까. 조언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조언을 받는 사람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런 조언을 먼저 던져라는 거죠. 조언은 상대방이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냐면 이 아이는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뭐 이 사업하는 사장님만큼 살고 싶은 생각 없었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분처럼 어릴 때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대단하지 않니? 나를 본받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흔히 꼰대가 이런 말을 많이 그렇죠. 한다고 그렇죠. 꼰대는 내만 옳다. 또는 내가 말하는 게 옳으니까 네가 따라라. 라고 할 때 꼰대지. 너가 가진 욕망이 뭐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님은 꼰대가 아니시네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이 많다고 다 꼰대가 아니네요. 그럼요. 젊은 꼰대도 얼마나 많은데. 맞아. 그럼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좀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에리고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감동하고 좋아했고 또 항심소를 들으니까 에리고파 네. 사실은 에리고프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나는 에리고프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얻은 건 맞아요. 근데 네. 그 감동을 얻은 거는 이 사람이 뭔가를 배운다는가 안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이런 학벌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그게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 에리고프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우리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금을 얻기 위해서 건강해서 또는 사금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결국에는 그만큼 돈을 벌지를 못했거든요. 그쵸.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식당에서 웨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사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몇 년 동안 사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삽질했구나. 그렇죠. 자기의 삽질했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한 게 아니라, 금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땅을 캐면 그 금이 내게 될 거라고 알았는데, 내게 되는 거는 흙부스리들이 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에리고퍼가 정직한 통찰력을 갖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질문을 던지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직한 통찰력이 대단하고 갖고 싶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지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가 지금 사연을 보면 이 친구는 질문을 던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면 참 훌륭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어쩌면 이 황심소의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럼 뭘 측냐면 이 친구가 나름대로 뭔가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본인의 욕망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냥 멋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장님이 하신 말이나 황심소에서 하거나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또 혹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명박의 팬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 친구는 알면 알수록 사물에 대한 또는 자기의 경험이나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칭찬인데요. 이 사연 주신 칭찬인가요? 분한테. 네. 그럼요. 황심소에 사연 보내주는 분은 다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사연을 보내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박이 헷갈리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실제로 살아온 삶의 모습과 자기를 포장하게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것과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내려고 할 수 있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본인의 불행을 자초하는 지금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왜 힘든지 아세요? 박사님처럼 되실 것 같아서요. 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면 그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공감하고 공유하면 그게 상당히 큰 힘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저 미친놈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MB가 대통령 후보일 때 저 사람 사기꾼이다 혼자 외치면은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당하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놀고 먹고 꼭두각시 하고 있을 박근혜 때 꼭두각시다. 꼭두각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지금 국민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지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차라리 안종범처럼 시키면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이 종범 실록도 만들어내는 이 역사적인 사건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 있군요. 네. 그래서 누구처럼 살려는 게 아니라 구분해내는 안목을 갖는 것이 너희 삶에 있어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거 역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전에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그렇죠. 건지를 물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 그 욕망을 돈이나 물질적인 거로 하나로 퉁치는 순간 너 스스로 또 다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둘 다 갖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생각해봐요. 본인이 둘 다 갖고 싶으면 그 둘 다 가진 사람이 본인이 노예가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려면 찌질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사는 물질의 노예가 되던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일단은 우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분명하게 사람들이 오지. 되게 어려운 구원자를 찾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렇죠. 엄청난 돈, 엄청난 뭐 노예 이게 아니거든요. 이봐요.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그걸 될까봐. 아니 저는 소박해요. 그냥 저한테 포르쉐 하나 사주고요. 아니요. 뭐 청담동도 안 바라고요. 압구정도 아니고 뒷구정에서 조그만한 한 40, 50평 아파트 하나 정도 있으면 그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 구한다고 그러죠, 그죠?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네. 뭔가 그 돈이라는 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10번 꽃을 보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걸 보냈을 때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 정도의 재력과 그 정도의 그 노예, 그걸 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항의성 이메일을 몇 개 받은지 아세요? 아 그래요? 왜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 꽃을 보내면 그거는 스토킹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해서 나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끊어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네. 힘이 있죠. 아 그럼요. 그리고 누가 스토킹 한다고 해서 무서워요 무서워 이러지 않죠. 네, 어떤 자식인지 나와봐 내가 죽여버릴까 이러죠. 보통 저랑 사귄 남자들은 저를 무서워했어요. 아 그럼 또 이 남자들이 안 올 텐데. 그래서 이 로맨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하고요, 네. M자형의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결과가 같지 않아요. 저는 즐기고 그걸 되게 뿌듯해할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신 건 진짜 감사한데 저는 그런 걸 정말 원하는데 그 몇만 명 중에 왜 단 한 명도 안 나타나는지 지금 짜증이 너무 납니다. 본인이 지금 두 가지 양립되기 쉽지 않은 조건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구원 조건을 분명히 해요. 노예만 하겠습니다. 노예. 그렇죠. 예. 노예를 하는데 그 대신 형편이 좋은 노예.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가 노예를 못하면 네가 형편만 좋으면 내가 너희 노예가 되마 이 마음까지도 있는 거죠. 아니요. 노예는 포기 못합니다. 저 욕망이 확실해요. 전 노예는 포기 못하는 걸로. 아, 그것은 정직한 통찰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겠어요. 저는 두 개 다 절대. 여기서 그만하죠. 내가 끝낼게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연 주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한 거죠? 네, 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질문도 참 훌륭하게 잘 던지시고 네. 나름대로 근데 이건 선택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겠다고 하면 둘리처럼 나이 30이 넘어도 이 괜찮은 남자친구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기만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본인의 욕망이 실현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도 사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뭐를 선택할까 이것도 웃기거든요. 네, 이쯤 하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